나 억울해 TV는 전국 억울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과 전화번호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선생님의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고향이 수원이시죠? 예, 수원입니다. 참 수원이 고향인데 고향인 수원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겪고 계시는 데 대해서 심경이 착잡하실 것 같은데요. 원래 교수님께서는 대학에 한 35년 그 교수로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모 지방 국립대학에 35년간 생활하다가 2020년에 퇴임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퇴임을 하고 이제 고향에 형제들이 다 계셨고 저도 어렸을 때 살았고 또 부모님이 생을 사신 곳이기 때문에 고향 분들하고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직도 마음이 좀 아릿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형제들의 그 뼈가 자라고 성장한 곳에서 거기 분들하고 싸운다. 이게 나 자신의 스스로하고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싸우게 된 계기가 퇴임을 앞두고, 그러니까 저를 반추해 보니까 제가 연구를 좀 게을리했어요. 네. 제가 젊었을 때 그래도 남의 부족하지 않게 연구 능력이 좀 있다고 스스로도 생각했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좀 해주셨었는데 퇴임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학자로서 양심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는 제가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의 목표를 3가지를 정했었습니다. 첫째는 삼국유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좀 하겠다. 제가 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하고 한 5년 동안 삼국유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독회를 하고 수업을 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많이 가진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삼국유사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책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리하는 연구를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정신사를 한번 밝히는 연구가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순수 학문인 국문학을 했는데 유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현대적인 이야기로 풀어서 요새 IT 시대에 맞는 그 이야기 구조로 재해석해서 이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러면은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되겠다. 그리고 그것들은 또 다른 외국의 이야기들하고 같이 묶어서 얘기를 만들면은 이거는 세계적인 상품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산업공학, 산업디자인 쪽 하는 후배 교수들하고 의논하니까 이건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다. 그런 판단을 받았었는데 내 아이디어를 디즈니 같은 회사에다가 전달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 후배가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한번 시도해봐라. 그걸 받아서 제가 혼자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받아놓으면 아마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그런 아이디어를 줘서 이제 그거를 시행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생긴 건데 제가 고향이 수원이고 저희 아버님이 수원에서 문화적 활동을 좀 하셨던 분이라 정조 능행문화에 관한 책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3가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꽤 열심히 하고 있었고 정조 능행문화에 관한 것은 논문 한 13편 써서 책 한 권 아주 큰 분량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초과가 완성되어 있는데 마무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원래 계획은 그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좌절을 맛보게 된 겁니다. 35년간이란 긴 세월을 국문학자로서 또 교수로서 거의 반평생을 교직 생활을 하시고 명예로운 정년 퇴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또 못다한 그동안의 연구 작업을 하실 예정인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다가 수원시의 비리, 불법, 조작 행정 이런 것을 추적하는 그런 행동에 나서게 되셨는지 그것이 참 궁금하네요. 예,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진행될 본편에서 스토리를 자세하게 전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제 심정적인 차원에서만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자도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하고 2010년 후반부터 시민단체와 피해자들 그리고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수원시와
알력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지나간 문제였습니다. 이미 사업은 다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퇴임 한 1, 2년 앞두고 민자도로 노선이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그 재산인 제 토지, 건물과 토지에 한 15m밖에 떨어지지 않게 설계가 됐어요. 그거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뭐 저를 위해서 그걸 멀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면 그건 안 되는 일인데 동네 사람들한테도 좋고 저도 좋은 방안을 제시했지만 수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 막판에 공사가 준공되는 상황에 소음 피해가 심각해졌어요. 그랬는데 이걸 해결 안 하고 준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인근에서 아파트 업자가 건설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3년 뒤에 해결해 줄 거라고 제안을 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것이 시 공무원들 차원의 문제일까? 아니면은 어떤 상급자의 어떤 지시나 압력에 의한 것일까? 당시로서는 의문을 가졌지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이었고 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이고 피해가 생겨도 그 피해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가지면은 저도 공직자 35년을 공무원 35년 생활을 한 사람인데 그걸 왜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경로를 거쳐서 최후에 시장님에게까지 하소연했는데 담당 과장님, 국장님 나와서는 똑같은 답이었어요. 3년 뒤에 당신은 해결해 준다. 그런데 전문가들을 제가 불러서 물어보니까 3년 뒤에도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공사를 해놓은 현재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 3년을 거치면서 공사기간 3년을 거치는데 한 1년쯤 지나갔을 때 이제 심각한 피해가 생겼는데 대책도 없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를 따지다가 하나하나 당신들이 왜 이렇게 업자하고 유착이 돼 있느냐. 저는 유착이라고 봤습니다. 합리적인 설명이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이 문제를 캐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 퇴임 후에 어떤 연구 작업 같은 것이 다 중단되고 말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수원시는 선생님의 질문에 성실한 성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게 첨감입니다. 수원시는 3년을 기다리라고만 주장했고 그 3년 동안 저와 임차인들이 가지는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임차인들은 저보다도 두세 살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가게를 폐업하고 지금 전국을 떠돌면서 계절 노동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공사장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저한테 건물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당신들한테 건물을 빌려주면은 공사 용도로 빌려주면은 저 임차인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저 임차인들을 해결해야 내가 빌려줄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분들은 뭐 항의하다가 전국 계절 노동자들로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 연구도 완전히 중단됐고 아침에 눈 뜨면 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해서 싸워야 되느냐. 내가 어떤 식의 읍소를 더 해야 되느냐. 그것으로 5, 6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제가 자의적으로 제가 어떤 잘못에 기초해서 받을 수 있는 피해가 아닙니다. 제가 수원시나 공사업자들이 어떤 피해 대책을 제시했는데 제가 돈 욕심 때문에 거기 조금 더 얹어주시오. 혹은 나는 당신들 약점을 아니까 너 좀 더 줘야 돼. 이런 욕심을 부렸다면은 제가 어떤 벌이라도 받아야 되고 앞으로 10년을 더 고통받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어떤 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수원시는 3년 기다려라. 그러면 아파트 업자들이 당신 거 해결할 거다. 그랬는데 아파트 업자들이 공사를 했는데 아파트 업자들이 또 어떤 방식으로 공사했냐면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서 공사해야 될 걸 잘라가지고 여기 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끼친 거예요. 또 이게 비리의 시리즈입니다. 한번 어긋나니까 자꾸 비리가 연쇄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결도 안 됐습니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저는 전 재산이고, 그래서 이게 또 자식한테 결국은 물려주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숙제를 그대로 넘겨줄 수도 없고, 저로서는 강제로 싸움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행정폭력이다. 그리고 내가 비리나 잘못된 행정 절차를 지적한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방금 행정폭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폭력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의 폭력인지요? 제가 이제 제 요구사항이나 제가 처한 상황을 혹시 내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이 혹시 없나 늘 이제 그 반추하면서 이 사안에 접했는데, 제가 감사원 고위 공무원을 지낸 친구하고 한번 상의를 했습니다. 상황이 앞뒤가 이런데 내가 이게 싸우는 게 공직자 출신으로서 하지 못할 짓이냐. 그랬더니 그 감사원 출신 그 고위직 친구는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행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피해가 생기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사업자는 그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하물며 이것은 행정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는데 그것을 당신 잘못이 없다, 이런 그 판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원인 발생은 수원시가 민간 사업자하고 과도하게 유착돼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제 피해를 방치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하소연해도 제3자한테 책임을 미루고, 이게 폭력 아니겠습니까? 다만 폭력은 틀림없는데 그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담당 과장이냐 국장이냐 담당 팀장이냐, 아니면 그 사업을 총괄하고 있었던 부시장이냐 아니면 시장이냐, 폭력 주체에 대한 생각은 당시로서는 고민은 했지만 크게 누구나 하나 찝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간이 지나가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건 최고위층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방금 행정폭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행정하는 사람, 시장이나 뭐 부시장, 고위직들 다 행정가이면서 정치인인데 그렇게 막무가내식 폭력을 행사할 수 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그 행정폭력이라고 규정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제 피해가 좀 애매한 피해라든가 작은 피해인데 시나 사업자가 이거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욕심을 부린 증거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제가 행정폭력이라는 말을 절대 쓸 수가 없고, 그걸 쓰는 것 자체가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제가 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언컨대 시나 사업자가 그런 것을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3년 기다려라 소리만 했고요. 제 피해가 임차인하고 한 달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나는데 3년 동안 기다리는 비용 2천만 원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임차인들은 당장 굶어 죽게 생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피해를 받게 됐느냐를 따지고 보니까 제가 제 땅이나 건물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공사장 옆에, 노선 옆에 개인의 땅이 있을 수 있죠. 공익을 위해서 희생한 거라면 또 어느 정도 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피해 대책을, 소음 대책을 세워주지 않은 것은 수원시가 민간 사업자하고 유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비용을 들여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제3자인 아파트 사업자에게 떠넘겼고 그걸 강요했고, 그동안 저한테는 피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저는 국가폭력이고 지자체의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이게 비리적인, 정치 비리적인 폭력이 행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실무팀장, 과장, 국장들의 간덩이로 이것을 그렇게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는 행정폭력으로부터 온 피해이기도 하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온 피해고, 그런 폭력으로부터 제가 당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으실 텐데요. 그분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네, 그분들에 대한 생각은 양가적, 이중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냐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저분들이 저지른 일이 아닌데 괜히 내 앞에 와서 아닌 척하고 사정해야 되고 뭐 내가 따지면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논리적인 대답을 그분이 하겠습니까? 그런 이제 안타까운 심정. 다 나이를 보면 제 동생 같고 조카 같고 뭐 그런 분들인데 그런 마음과 한편으로는 또 저는 어쩔 수 없이 민원을 계속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또 내가 자기들을 일부러 괴롭힌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목소리를 오히려 적반하장 키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저 친구들 내가 다 그냥 직무유기나 배임이나 이런 걸로 고발하고 싶다 이런 가슴에 치 올라오는 것들도 때로는 있었는데 또 반추해보면 저 사람들이 뭐 다 가정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직업적 상황 때문에 위치 때문에 하는 일을 내가 어쩌겠느냐. 이게 책임은 위에 있어 보이는데 그걸 아는 내가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히겠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난 5년 동안 아주 심정적으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우울증은 안 걸리셨어요? 제 생각으로는 우울증 증세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시고 이렇게 5년 동안 비리를 추적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잠자는 시간 빼고는 늘 머릿속에 이 생각이었습니다. 남산 도서관 다니면서 삼국유사를 공부할 때는 늘 새벽에 눈이 떠지면 그 전날 풀지 못한 문제, 요런 아이디어로 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 문제에 닥쳐서부터는 이거 이런 내용으로 한번 그 민원을 내고 국민신문고를 내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활이 바뀌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피폐해진 삶을 사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무슨 운명으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런 그 우울증 비슷한 감정에 빠지기도 했고 그런데 제가 반성을 좀 했습니다. 어떤 반성을 했느냐 하면은 저희 집이 뭐 크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제가 늦둥이로 태어나서 큰형님하고 22살 차이입니다. 큰형님이 저를 아들처럼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님도 뭐 시골 분으로서는 한학을 좀 하시고 그래서 제게 그 정신적 영향도 많이 주셨고 비교적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크게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또 편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 편하게 사는 거에 대한 일정한 몫을 달고 가라는 의미가 아니었냐 이런 자위를 했습니다. 스스로 위안을 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인생에 고생의 총량 법칙이 있다. 일정한 부분을 고생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급적이면 젊어서 고생을 해야 뒤가 편하고 젊어서 좀 편하게 했으면 나이 들어 고생하니 그 총량의 법칙을 어떻게 배분할까를 작전을 좀 세워라 이런 소리를 했는데 제가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젊어서 편한 것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보답으로 좀 스스로를 고생하고 스스로를 고민하는 시간을 하늘이 내게 부여했구나. 제가 종교를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했고 조금 더 이제 농담 삼아 말씀드리자면 인생에 희로애락이 있는데 우리 희로애락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희노애락 네 가지인데 생각해 보니까 희 기쁜 거와 애 슬픈 거 이게 짝이 되는 겁니다. 희와 애 그리고 노여움과 낙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하면은 가로축은 노와 낙이 있고 화냄과 즐거움이 있고 이 세로축에는 기쁨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히 사회적 혜택을 받고 부모님 혜택을 받아서 희와 낙에 가까운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반대 좌표를 내가 내 생애에서 맞이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를 스스로 위안했습니다.